1872년 12월 4일 오후 대서양을 항해하던 데이 그라티아오의 선원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한 척의 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로가 이상했습니다. 지그재그로 표류하며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모하우스 선장은 망원경으로 그 배를 살펴봤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였습니다. 그는 그 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뉴욕 항구에서 출항할 때 봤던 배였죠. 선장 벤저민 브릭스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모하우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부하들을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올리버 드부아와 존 라이트가 작은 배를 타고 메리 셀레스트호에 올랐습니다. 갑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선장실, 선원실, 주방 모든 곳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식사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화물창에는 1701개의 알코올 통이 가득했습니다. 상업용 에탄올이었습니다. 식량도 충분했고 물도 6개월치가 있었습니다. 배는 항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승무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원래 아마존호라는 이름으로 1861년 캐나다에서 건조되었습니다. 282톤급 브리간틴 범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불운한 배였습니다. 첫 선장은 취임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첫 항해 중 화재가 났고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고 1868년 자초되어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1869년 미국인 리처드 헤인스가 이 배를 싸게 사서 수리했습니다. 이름을 메리 셀레스트로 바꿨습니다. 1872년 제임스 윈체스터가 배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벤저민 브릭스를 선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브릭스는 경험 많은 선원이었습니다. 12년간 선장으로 일했고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금주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세라와 2살 딸 소피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7살 아들은 학교 때문에 집에 두고 왔습니다. 선원은 7명이었습니다. 모두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72년 11월 7일 메리 셀레스트호는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였습니다. 화물은 1701개의 알코올 통이었습니다. 가치는 35,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데이 그라티아오도 뉴욕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지브롤터였습니다. 두 배의 선장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말이죠. 데이 그라티아오 선원들이 메리 셀레스트호를 조사한 결과는 더욱 기묘했습니다. 배는 약간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돛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것도 있었지만 일부는 정상이었습니다. 키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나침반은 깨져 있었습니다. 섹스턴트라는 항해 기구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구명보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밧줄이 끊어진 채 달려 있었습니다. 급히 내려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항해 일지의 마지막 기록은 11월 25일 오전 8시였습니다. 위치는 아조레스 제도 근처였습니다. 날씨가 나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선장실에는 미완성 편지가 있었습니다. 세라 브릭스가 어머니에게 쓰던 편지였습니다. 중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나 쓰기를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는 준비된 음식이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선원실에는 파이프와 담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기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나 무기 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단지 사람들만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모하우스 선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부하 몇 명을 메리 셀레스트호에 남겨 지브롤터까지 항해하게 했습니다. 무인으로 떠다니는 배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해양법에 따르면 버려진 배를 구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13일 두 배는 지브롤터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해양법정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레더릭 솔리 플러드 검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기나 범죄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선체에서 칼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폭력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칼자국이 아니라 나무의 자연스러운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갑판 아래에서 검처럼 보이는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플러드는 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화학 분석 결과 녹물과 과일즙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러드는 모어하우스와 브릭스가 공모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둘이 짜고 선원들을 죽이고 배를 버려 보험금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두 선장은 친구였지만 그런 음모를 꾸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브릭스는 자기 가족까지 배에 태웠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법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범죄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고 원인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단지 배가 버려진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그라티아호 선원들에게는 구조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배 가치의 6분의 1 정도였습니다. 보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플러드가 의심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수리되어 다시 운항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사고를 겪었고 소유주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1885년 마지막 선장이 고의로 산호초에 저초시켜 보험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18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해적 공격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해적이라면 화물이나 귀중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둘째는 선원 반란입니다. 선원들이 선장을 공격하고 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릭스는 존경받는 선장이었고 선원들은 모두 신뢰할 만했습니다. 반란 동기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거대 오징어 공격입니다. 19세기에는 크라켄 전설이 널리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갑판의 싸움에 흔적이 없었습니다. 넷째는 수류탄 폭발 이론입니다. 화물인 알코올이 기화되어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9개의 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증기가 선창에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브릭스가 폭발 위험을 느끼고 모두를 구명보트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배를 밧줄로 연결하고 잠시 대피하려 했지만 밧줄이 끊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류하다 익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섯째는 지진의 일입니다. 지진으로 거대한 파도가 생겼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지역에 지진은 없었습니다. 여섯째는 워터스파우트입니다. 바다 위의 회오리 바람이 배를 덮쳐 사람들을 쓸어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배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곱째는 독성 가스입니다. 화물에서 유독 가스가 나와 환각이나 질식을 일으켰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에탄올은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덟째는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초자연적 힘이 사람들을 사라지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메리 셀레스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홉째는 외계인 납치입니다. UFO가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1884년 젊은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이 사건을 소재로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제이 하박국 잭슨의 진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배 이름을 마리 셀레스트로 바꿨습니다. 복수극으로 선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허구를 섞어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 내용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편의 책과 영화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부분 상상력을 동원한 픽션이었습니다. 진실은 아마 단순할 것입니다. 폭발 위험을 느낀 브릭스가 모두를 구명보트로 대피시켰습니다. 배와 연결한 밧줄이 끊어졌고 그들은 표류했습니다.
대서양의 거센 파도와 추위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신은 바다에 삼켜져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불운과 잘못된 판단이 만든 비극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날 메리 셀레스토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명의 영혼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메리 셀레스트는 바다의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입니다. 유령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토록 매력적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미스터리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없고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근본적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바다의 고립과 무력함,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예측 불가능한 재앙, 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메리 셀레스트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언제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동시에 매혹시킵니다.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메리 셀레스트의 매력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폭발 위험 때문에 대피했다가 사고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답은 대서양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메리 셀레스트의 이름처럼 영원히 바다를 떠돌며 우리에게 묻겠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미지가 얼마나 넓은지를 말입니다. 오늘로 20개의 미스터리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